경제 위기에는 항상 원인이 있죠. 근데 이번 경제 위기의 특징은 이것이 경제적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은 과거의 그 위기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인류가 1929년,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직면했던 그 거대한 경제 위기, 대공황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 대공황이 왜 났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정통한 이유는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병이 많잖아요. 그죠? 의학은 옛날에는 1929년도에 의학 수준은 굉장히 낮았죠. 평균 수명이 지금의 아마 거의 3분의 2도 안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바람에 우리가 맞은 게 바로 1929년의 경제 공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피한 편이에요. 왜? 우리가 그 원인을 알잖아요. 1929년 공황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진짜 미스테리였었어요. 도저히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랬거든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어느 날 갑자기 최고의 호황으로 잘 나가던 경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거든요. 1929년 이전의 10년 동안 미국 경제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호황 경제를 했었습니다. 2차 대전 끝내고 미국은 승전국이고 막대한 전비를 빌려줬고 채권 국가고 그 다음에 그때 바로 전기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새로운 산업이 되면서 자본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을 그 10년이 바로 대공황 나기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공황 나기 8년 동안 주식시장의 주가가 무려 4배나 올랐어요. 그러던 경제가 어느 날 갑자기 1929년 우리는 그때 일제시대에 있을 때죠. 10월 24일 그리고 29일 이틀 연거푸 대폭락이 일어나면서 대공황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경제공황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3년 만에 미국 GDP의 50%가 날아갔어요. 경제가 반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소비는 40%가 줄었어요. 투자는 82%가 줄었어요. 무엇보다도 기가 막힌 게 은행 9,000개가 망했어요. 은행 9,000개가. 은행 전체 은행의 3분의 1이 망했어요. 미국은 소위 작은 은행들이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1929년의 대공황은 사람으로 치면은 거대한 빈혈이 일어나서 사람이 쓰러진 겁니다. 왜 빈혈이 일어납니까? 피가 부족하잖아요. 경제학에서도 피가 뭡니까? 바로 돈이잖아요. 화폐. 유통되는 화폐가 부족해서 피가 부족하는 빈혈이나 쓰러지지 화폐가 부족해서 경제가 쓰러진 것이 바로 1929년의 대공황이 됐습니다. 그때 경제학에 대한 무지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호황인데 후보 대통령이 도리어 긴축 재정을 폈어요.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피가 유통되는 이 경로가 바로 이제 은행들을 통해서 되잖아요. 그죠? 이 소위 혈관이죠. 혈관이 또 무너졌어요. 왜? 소위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은행이 망하면 지 돈 날아가는 거예요. 은행 한 개가 망했는데 그 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날렸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수천만 명이 자기 돈 찾으러 소위 뱅크런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은행들이 한 달에 3,000개가 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의 원인을 미국 정부가 몰랐던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왜? 소위 거시경제. 그때는 미시경제만 있었어요.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시경제에 대한 아무도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이나 책을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무식한 상태로 경제를 하다 보니까 경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그런 비극이 났던 거예요. 이 경제학이 여러분 언제 이 제대로 된 경제학이 나온지 아십니까? 1936년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소위 이 바이블을 냈잖아요. 이 거시경제의 바이블.
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내서 그 책이 이 전체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줬어요. 한 가지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됐죠. 뉴딜이라는 것은 이런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업자가 너무 많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냥 이 소위 웰페어, 복지를 말만 하기는 그러니까 정부가 사업을 일으켜서 일상을 줄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사를 하는 게 뉴딜 정책이 됐잖아요. 그것이 돈을 푸는데 도움이 돼서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죠. 그러나 미국이 정말로 이 경제가 대공황에서 회복된 것은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그 전에 군비, 7차 대전 하면서 또 전쟁이 날 때는 돈을 마구 뿌려야 되잖아요. 마구 써야 되니까 화폐가 충분해지면서 비로소 미국이 대공황을 이제 완전히 극복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뉴딜 정책의 성과나 이런 거에서 1939년까지를 대체로 10년간을 공식적인 그걸 합니다만 진짜 거기서 완전히 미국 경제가 회복된 것은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몇 년 지나면서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대공황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언제입니까? 지난 2008년에 소위 금융위기라는 게 생겼죠. 그죠? 네. 그때까지 케인즈의 경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경제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네. 그럼 2008년 금융위기는 왜 났느냐? 그거는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 탐욕이 너무 광범위하게 번지니까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걸 막을 장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그게 바로 경제 공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가 보여준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2008년 금융위기는 너무나 많은 금융 종사자들이 베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금융이라는 게 기법이라는 게 베팅 아닙니까?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주식 사고, 채권 이자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사거나 팔거나 하고, 그럼 베팅하는 게 금융위기죠. 위기죠.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나기 전에 한 10년 동안 미국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베팅이 일어났었어요. 그 규모나 그 중대성에 비해서 전무후무한 베팅이 됐습니다. 그 베팅은 뭐에 대한 베팅이 됐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부동산 값이 계속 올랐는데, 우리 주택들 있잖아요.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 주택값이 오르잖아요. 계속 올랐는데 이게 무려 거의 한 10년간 계속해서 오르는데 이게 끝까지 계속 오를 거냐 하는 데 대한 베팅이 됐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근데 이 베팅이, 거대한 베팅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후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보통은 70%밖에 안 해주지만 지금 100% 해줘도 또 오를 거니까 금방 그게 커버될 거라 해서 너무나 쉽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만일에 금융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금방 탄로가 났을 거예요. 이런 무리한 소위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근데 그때는 금융기법이 너무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그 머리 좋은 투자금융가들이 기가 막힌 상품들을 개발해가지고 금융이 정말로 최고조로 발달해 있었는데, 그 금융이 그렇게 기법이 발달해 있다는 것의 대가가 뭐였냐 하면은 너무나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베팅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버렸어요. 그걸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그 파생상품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1억 원짜리 제 친구의 약속보험을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것 정신 좀 깡해가지고 나한테 할인하고 나한테 이거 약속보험 좀 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떤지 모르는데 안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이고 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안 사실 거예요. 아마도. 뭐. 그러다 만일에 제가 근데 여기 1억짜리에 내가 5천만 원짜리 삼성전자 채권을 같이 넣어서 이거 한꺼번에 사라. 그럼 이거 망해도 이거 5천만
그것도 또 좀 하면, 그러면 내 전세값 1억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니한테 또 질권 설정해가 줄 테니까 이거 한꺼번에 사라 이러면 사기가 쉬워지잖아요. 약속금이 좀 그거 부실해지더라도 여기는 안전하니까 삼성전자 채권이라든지 내 전세값 그래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대로 발전된 금융기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해가지고 이 채권들과 이 금융상품들을 파는 게 미국에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동산 가격도 그 채권도 소위 주택담보 채권들도 왕창 들어있었는데 이것들이 다른 거에 의해서 다 소위 캄프라지가 돼가지고 숨겨져서 그 위험성을 눈치를 못 챘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07년부터 시작해서 이 집값이 떨어지게 부동산 담보 채권만 있어서 금방 알 것을 갖다가 그 안에 숨어 있는 바람에 이것이 알려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이것이 알려지는 순간 너무 상황은 이미 악화되어 버렸어요. 국영기업을 포함해서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도산의 상황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요. 미국 정부가 페니 메이하고 프레디 메이 100조 원을 투입했었어요. 두 개 회사에. 그리고 시티뱅크 하나에 한 개 회사에 무려 400조 원의 지급 보증을 해줬어요. 그리고 50조를 갖다가 현찰 지원을 해주고 이걸 살려야 되니까 전부 다. 이걸 갖다가 극복하는데 미국이 총 돈을 얼마 썼느냐 금융위기 극복하는데 7조 달러를 썼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GDP가 1조 달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 정부가 굉장히 과감하게 그동안에 발전된 그 금융기법에 대한 지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해법도 낼 수가 있어서 그게 다행히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현명하게 부실 기업들을 갖다가 구제해내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한 1년 만에 참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죠. 지금의 경제위기는 바로 단절의 위기잖아요. 그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위기인데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이 해결돼야만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고 1, 2년 걸릴 거라 그래요. 1, 2년 걸려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929년에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실수한 것은 더 일찍 막을 수가 있었는데 많은 기업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돈을 더 긴축했었어요. 사실 경제위기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위기가 왔는데 돈을 갖다가 더 긴축하는 그런 정말 황당한 실수를 해서 이것이 금융위기를 그렇게 키웠는데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정부가 돈을 아끼지 않고 우선 이 생태계를 살리는데 돈을 썼어요. 무려 7조 불을 썼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막 돈 무차별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푸는 거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그 마약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한다. 미국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질병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 때문에 이거 벗어나라고 하니까 국민의 관심을 쌓아야 되니까 돈을 푸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본에서 경제가 침대될 때 현금 살포해 봤잖아요. 그죠?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경제에는. 왜 사람들이 불안하면 그 돈 움켜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써야 되고 그러면은 이 나라 이게지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게 몇 조 불이 들더라도 지금 뭐 채권, 채무, 국가 채무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정 어려우면 돈 찍어내면 돼요. 한 국가는.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가 정부에게 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경제 생태계를 살리는데 모든 그걸 갖다 집중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결국은 제1차 세계공황하고 제2차 세계공황의 금융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차에는 경제 생태계를 살리는 데 돈을 쓰지 않았고 2차는 그걸 살리는 데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갖는 그 레슨은 그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